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석영아 들려? 크게 들려? 안 거슬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장을 18년째 맡고 있는 장기 독재 중인 배순함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재수생 관련해서 가르친 지는 한 28년 정도 됐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염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산동 주민이기도 하고요. 제 아들도 이제 귀인중 나와서 안 들려? 저는 이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죠. 청솔학원이나 또 메가스터디는 평촌에 있다가 또 약간 규모를 줄여서 다시 학원가로 옮겼거든요. 종로든지 거기는 이제 원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오너 원장들이 아니어서 저는 오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좀 애착도 많고 솔직히 뭐 다른 동네 애들 대학 잘 가봐야 뭐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다녔던 우리 요 동네 애들이 좀 잘 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저도 4, 5년 전에는 제 아들 대학 보내라고 식은땀 많이 흘렸거든요. 아마 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뒤에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제자들도 좀 와 있고 또 처음 저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쨌든 되게 긴장된 순간이거든요. 되게 어려운 순간이고 그렇지만 한 해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5, 6년째 입시 결과를 다 올려놓고 있는데 되게 결과가 좋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14등급씩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명회를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나는 못하네. 저희들 이야기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3, 4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이제 약대 합격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실제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 저희들 국어, 영어, 수학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조금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담임 선생님이 되게 중요합니다. 재수 때는 담임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른 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이 담임쌤들을 전략담임이라고 지금 치환을 시켰어요. 이게 전략담임이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은 정말 수업 중에 학생들을 눈으로 마주치고 또 불러서 질문 받고 상담하고 하는 분이 담임을 맡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담임쌤 한 분이 나오셔서 올해 어떻게 담임을 했는지 또 권민성 학생도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남승현 학생이 6광탈에서 약대 합격. 저는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6광탈에서 약대 합격에 관해서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 순으로 선생님들이 커리큘럼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민성 학생이 나와서 담임관리 어떻게 받고 학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 친구도 성적이 엄청 올라서 작년에는 광운대를 상향으로 내서 떨어졌는데 아마 올해는 한양대에 진학할 것 같습니다. 아마 들어보면 되게 많은 걸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어떻게 한 해 책임지고 끌고 가겠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남승현 학생을 아무래도 많이 긴장될 겁니다.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십시오. 네. 좀 채워줄래? 좀 채워줘.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안, 아, 아니 저기로 입력이 되는 거니까 그냥 해요, 이걸로? 아, 녹음 마이크.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에 경성대 약학과 합격하고 26학번 신입생이 된 남승현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 1년 동안 공부했던 방법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차에 보시면 처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리고 공부 습관, 멘탈 관리 및 체력 이런 순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저는 국어 공부할 때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공부했는데요. 처음 한두 달은 개념어 공부나 실전어 공부 같은 개념 공부를 했고요. 이제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는 EBS 연계 공부나 과거 7개년 기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수능 한 4-5달 정도 남았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력을 높였고요. 이제 수능 거의 다가와서는 이제 평가원 기출 분석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이제 세부 공부법인데요. 맨 처음에 문학으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문학은 독자의 주관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서술자의 관점에서 정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부했고 사건과 정서 위주로 바라보는 걸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서 독서 용어를 그냥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겨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언어와 매체는 개념과 기출에서 나온 예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개념이나 아니면 EBS, 기출에서 나온 예시들을 암기하는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기간별 공부법인데요. 6월 모의고사 이전에는 킬러 문항이 사라지기 전 어려웠던 킬러 기출들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EBS를 함께 병행을 하면서 새로운 소재나 유형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사설 모의고사를 이제 주마다 풀면서 학원에서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특강을 따로 신청해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 당일에 복습하는 형식으로 모의고사를 풀고 이제 실전력을 길렀습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에는 상상이나 이감 같은 주간지를 풀면서 좀 더 심화 있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최근 기출을 공부하면서 이제 평가원식 사고를 다시 기르도록 연습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 전에 제가 국어를 정말 좋아하지만 항상 등급이 오락가락해서 무서워했던 과목이었는데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오답노트랑 분석노트를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쓰면 이제 주마다 검사를 해주시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제 국어 실력과 공부 습관을 늘리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달마다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실전력을 느낄 수 있었고 학원에서 제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수학입니다. 수학도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공부했는데 이제 수학도 처음 한두 달은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 2-3달 정도는 과거 7개년 기출 분석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풀이 그리고 오답 및 복습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답 및 복습입니다. 제가 선생님 수업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수업을 듣는 거로는 제 것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수업이나 특강을 다 끝내고 나서는 항상 자습하면서 오답을 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평일 자습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시간이 충분해서 오답 및 복습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기간별 공부법인데요. 이제 6모 이전에는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학원 문제집뿐만 아니라 마플 교과서 같이 개념이랑 유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로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수학 특강을 따로 들으면서 선생님 풀이와 제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선생님 풀이를 따라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수학 실무랑 이제 합법 모의고사를 풀면서 부족했던 시간 분배 연습을 하고 수능날을 미리 생각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짐했습니다. 또 구모 이후에는 학원 커리큘럼 중에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있어서 제가 부족했다고 느꼈던 수원과 미적 부분 위주로 모의고사를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영어와 탐구입니다. 영어와 탐구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공부했는데 첫 번째는 개념 및 기출 정리.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문법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 풀이, 그리고 마지막은 실무 풀이 및 키워드 정리로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법은 무엇보다도 문장 독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영어를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는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는 항상 자신감은 단어에서 자신감이 나온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이번 연도에 깨닫고 매일 아침에 단어 시험을 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오를 수 있었고, 그리고 학원에서 매일 아침에 보는 단어 시험뿐만 아니라 수업에서도 EBS 기출이나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온 단어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인데요. 문장을 서로 연결하며 이해하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 잘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의 그런 스킬이나 문제 푸는 방식을 배우면서 어떻게 연결하고 추론할 수 있는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제 탐구입니다. 탐구는 제가 생각하기로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개념을 2번 정도 돌리면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이제 육모나 이제 EBS 그리고 기출에서 나온 심화적인 부분을 공부하면서 개념을 단권화했습니다. 이 단권화한 내용으로 수능 날까지 복습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구모 이후에서는 실전 모의고사로 시간 관리 연습을 했고, 그리고 수능날 마음가짐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 1년을 바로잡은 공부 습관인데요. 제가 25년도 현역 때는 스카에 가면 맨날 친구들이랑 놀고 졸고, 그리고 맨날 11시에 일어나고 항상 그런 흔한 고3처럼 지냈는데, 이번에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서 학원 등원 시간에 맞춰서 6시에 매일 일어나고, 그리고 플래너도 열심히 쓰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골고루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플래너를 검사해 주시고 매번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체력 관리 및 멘탈 관리인데요. 제가 이 3가지는 꼭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역 때는 항상 3시에 자고 한 11시에 일어나고 맨날 그런 삶을 지냈는데, 이제는 6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최소한 5시간은 자야 된다 생각을 하고 12시 전이나 최소한 1시 전까지는 취침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극적인 음식 최소화하기인데요. 저도 재수 초반 때는 마라엽떡이나 마라탕 같은 진짜 자극적인 음식들을 정말 좋아해서 그런 음식들을 매번 야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야식들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나고 한 번은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자극적인 음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담임 선생님과 만능 상담입니다. 특히 재수종합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수종합반은 소규모로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습관이나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나머지들 습관이나 아니면 제가 대학을 어디 갈지 수시 상담 같은 것도 항상 담임 선생님과 많은 상담을 했고요. 그리고 한 6월쯤 돼서는 수험생들의 멘탈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놀고 MT 가고 그러는데 저만 여기 남아있는 것 같고 조금 뭔가 나만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 저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멘탈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과 선생님들도 계셔서 국어 상담이나 수학 상담을 마음껏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소규모여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재수생활 1년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도 많은 부담이 되시고 힘든 시간이 되실 텐데요. 저도 작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너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정말 행복하고, 내년에도 수험생분들과 학부모님들께 이런 행복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국어과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현석 선생님입니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요 설명의 자료 그 QR 코드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접속하시면 그 자료집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자, 코나투스 정규반 국어과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국어과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 입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 3개년 등급 컷을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이제 26학년도 수능이 이제 작년 11월에 봤던 것이고, 이제 보통 이제 불수능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태의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80점대 중반에서 후반 컷 정도가 이제 1등급 정도의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게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고 2년 전으로 돌아가면 24학년도도 이러한 형태로 어려운 수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24년도 전에 22학년도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고, 그 이전에 19년도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수능이라고 얘기하는 국어시험은 2019년, 22년, 24년, 26년.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수월한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90점대 초중반 컷의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2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1학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쭉 지켜보면 정말 평가원이 놀라운 게 난이도를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일관된 형태의 난이도가 아니라 그냥 퐁당퐁당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한 해는 쉽고 한 해는 어렵고, 물론 국어 난이도를 맞춘다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과연 어떤 형태로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일단은 현재의 추세를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기준점 자체는 작년도 수능에 맞춰서 이 정도의 난이도를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의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 정도의 난이도를 소화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어 공부는 조금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엄매와 화작의 등급 컷의 차이는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 선택형 수능의 마지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4점에서
5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날 때도 있고, 이거는 평가원 측에서 이제 공식적이지는 아니지만 거의 인정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엄매와 화작의 등급 컷을 원래는 비슷한 형태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몇 년간 진행해봐도 도저히 맞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매와 화작의 등급 컷의 차이는 결국은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두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매에서 예를 들어서 두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화작에서 다 맞은 거랑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매체 학생들이 유리한 것이고, 이거는 입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건데, 국어 1등급 중에서 언어매체의 비중이 80%입니다. 화법작문은 20%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화법작문으로 1등급을 맞은 학생은 진짜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언어매체는 공부량이 뒤따라야 되고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지만 그만큼 더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요거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보다 이제 훨씬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됐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과거에 2019년이나 22년에 나왔던 그런 어떤 킬러 문항의 형태는 좀 배제된 형태로, 그럼 도대체 난이도를 어떻게 올렸을까? 결국은 이제 예전에 쉽다라고 생각하는 쉬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거저먹기식의 문제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선택지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결국은 선택지의 길이를 늘린다든지 함정선지를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들이 되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법작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간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언어매체는 워낙 지금 몇 년간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독서와 난이도의 균등화, 문학과 독서의 난이도 균등화 문제는 사실은 조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독서가 훨씬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에서는 독서가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였는데 문학을 조금 더 어렵게 출제하면서 독서를 조금 낮추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균등화시키는 경향이 물론 있긴 한데 여전히 부담이 되는 것은 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 연계율은 이런 형태로 50%가 유지되는 형태인 거고, 그럼 도대체 이런 형태의 현재 흐름 속에서 우리의 대비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핵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념 그리고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든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해훈련, 그리고 사고력과 판단 능력의 종합적인 능력을 훈련하는 과정.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어 등급 따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남승현 학생도 이야기했지만 성적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고, 아까 그 학생의 말을 좀 하면 이제 딱 1년 전에 이제 선행반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월 달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국어 상담을 하는데, 또 제가 이제 담임이었고, 그래서 했는데, 정말 국어를 문제풀이식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각은 어느 정도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힘이라든지 능력치는 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점수가 오락가락하는 형태를 취했고, 그거를 고치는데 사실은 몇 달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육모 이후에 여름쯤 됐을 때 저는 얘가 힘이 붙었구나. 그러니까 읽는 힘 자체가 붙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 자체가 길러졌다라는 것을 저는 여름쯤에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웬만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제 여름 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도 만족할 만한 점수가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십사 하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근데 애들은 말을 안 듣죠. 문제 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오답은 잘 안 해요.
성적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매번 얘기하지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을 정말로 충실하게 해야 된다. 오늘 국어 문제를 50문제 풀었다 그러면 티가 팍 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공부로는 성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단 10문제를 풀더라도 그걸 정말로 깊이 있게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면 50문제를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입에 닳도록 얘기하고 학생들한테 부탁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좀 무릎도 꿇었어요. 학생한테. 제발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달라. 근데도 학생들은 그 고질적인 습관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냥 문제를 풀고 대충 오답하는 이런 식의 공부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30점 이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분명히 언어이다 보니까 분명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은 한두 달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투정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기는 6월달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간 로드맵도 여기에 맞춰서 시즌 1부터 4까지로 구분을 해서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와 연계 대비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연간 로드맵과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활용하는 거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름 이후에 수많은 사설 컨텐츠들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어떤 목적 하에서 다루는가, 과연 이와 같은 목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무엇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는가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나투스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 독해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검은색으로 나오는 거는 학생들 스스로가 예습을 한 거예요.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예습하도록 강제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은 색깔펜으로 필기하도록 만들고 이거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은 샤프로 해라.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색깔펜이나 볼펜을 써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로 복습을 해라. 이게 이제 독해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학생들이 써보면서 자신의 독해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까 남승현 학생이 이야기했던 분석 노트 시스템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요약해보고 재구성하면서 자신의 독해와 이해도를 점검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이제 검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이 나가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력도 마찬가지죠. 정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근거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보고 역시 분석적으로 해보고 이거를 다시 수업 시간에 비교하는 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 이제 시간 부족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체크한 거는 이런 거는 오답 노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분석적 가치가 있는 문제들을 선정해서 오답 노트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어휘 테스트고 아까 개념과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건 사실은 국어 어휘죠. 그래서 학생들의 현재 어휘력의 수준이 매우 저열하기 때문에 수능은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어휘를 요구해요. 말 그대로 대학 가서 이 정도를 공부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어휘력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어 어휘를 따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처럼 사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휘력도 사실은 제자리인 거죠. 그래서 어휘 테스트를 최소한의 장치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보고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취하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과 프로그램을 좀 다 말씀드렸는데 끝으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긴 호흡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3과는 다르거든요. 고3은 3월 모의고사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육모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는 결과적으로 과정일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1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11월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기초와 개념을 탄탄히 하는 거고 독해 훈련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거죠. 아까 실무를 얘기했지만 실무는 사실은 여름 이후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 앞에 과정이 안 되는데 실전 모의고사가 큰 의미를 지닐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눈앞의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오셨는데 점수 가지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갈등만 커집니다. 저도 딸을 둘 키웠고 다 대학을 보냈는데 한 번도 이거는 좀 뭐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단 한 번도 너 점수가 왜 이래? 너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좋아라고 얘기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수는 현재의 위치일 뿐이거든요. 제가 딸들한테 지적한 것은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적하는 것은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왜 국어 공부를 대충 하려고 하지? 라는 태도를 가지고 지적하거든요. 점수는 현재의 위치고 태도는 3개월 뒤에 점수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태도를 가지고 학생들을 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뭐라고 할 때도 나무랄 때도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앞으로의 점수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도 점수를 가지고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늦게 자는 거를 뭐라고 하시고 딴짓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담임선생님이 바로 해결해 드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제발 호흡을 길게 가지시고 두 번째는 자기식의 국어 공부를 하지 말라고. 제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선생님들의 존재 가치는 학생들의 성적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즉 저의 존재 가치는 학생들의 성적을 얼마나 올리는 거에 있는가에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진심이고 저는 절실해요. 그 하나하나의 성적이 냉정하게 저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제가 더 절실해요. 학생들보다. 정말 저는 그 학생의 성적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집에서도 자다가도 고민하는데 그 학생은 보니까 독서실에서 자고 있어요. 학생들의 인생이 10년, 20년 좌우되는 문제고 저는 저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선생님들이 시키는 그 방향성대로 공부를 하라. 제발 자기식의 문제풀이라든지 이상한 식으로 하지 말고. 요게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 첫 번째 뭐였어? 기노. 두 번째? 복종? 이런 식으로 왜곡이 이루어진다니까? 야, 내가 언제 복종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이걸 자기식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시 두 번째 뭐였어? 수능?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자. 물론 이 시키는 대로 하자라는 걸 복종이나 수능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국어를 잘하려면 끝나고 상담하자.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식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방향성대로 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과 상담을 많이 하자. 그러려고 학원 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강을 듣는 게 낫죠. 근데 인강을 뭐가 문제냐면 국어 인강은 듣고 나서 자기 걸로 안 만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습도 약하고 자기 걸로 다지는 과정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 유튜브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자전거를 실제로 잘 탈 수는 없어요. 그거를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을 보고 자기 스스로 자전거를 타면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실제로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강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한계치를 존재하는 건데 학생들은 인강을 들을 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자기 게 되려면 그래서 질문과 그리고 선생님과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탄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뒤에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가 모르는 걸 제발 좀 대충 넘기지 말고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안 먹네. 이게 잘 안 먹네요. 여기다 놓고 하지. 안녕하세요. 영어과를 맡고 있는 부원장 이찬용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과 프로그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출제 경향인데요. 최근 3년도 계속해서 1%는 대략 7% 언저리 그 정도가 가장 적절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한번 미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이 두 번째로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수능도 아니고 뭐 마그마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어이가 없는 수능이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건데요. 확실히 평가원장이 사죄도 했고. 근데 이제 걱정인 거는 너무 또 쉬울까봐 더 걱정이기도 해요. 너무 쉬운 것도 좀 높은 대학을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똑같이 맞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한 대략 원래대로 한 7%대로 회귀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다운로드 받은 자료집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는 1, 2등급에서 어려운 거지 사실은 3등급 내려가면 이게 누적이거든요. 작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누적을 보면 대부분이 4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렵다고 해도 7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통 7문제가 아주 어려운 거 3개에 적당히 어려운 거 4개 이렇게 나오면 7% 나오는데 이제 올해 시험은 아주 어려운 게 한 7개 정도 나오니까 이런 점수가 나온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누적은 3등급은 거의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쉽게 나올 게 뻔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저도 작년에
딱 이 자리에 올해도 7% 나올 거라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누적이 흐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온 거죠. 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은 어려운 걸 전제로 하고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나와도 떨리지가 않는 거지. 아, 올해는 분명 쉽게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고 싶어서 낸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어렵게 내야지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출제진이 달라요. 평가원은 선생님들이 내신다면은 그 수능은 교수들이 돼서 그 감이 어려움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그럼 영어는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약간 계륵같이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일단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수생들은 수시가 진짜 중요한 전형이거든요. 학생부가 아니라 논술이. 전국에 있는 모든 재수생은 논술을 합니다. 최소한 4개, 5개 이상을 써요. 학생부로 물론 쓰는 학생부가 좋았지만 재수를 하게 된 친구들은 여전히 학생부를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재수생들의 차지가 많아요. 실제로 합격률이 재수생이 훨씬 높습니다. 최저를 잘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 학원은 기본적으로 논술 수업이 그냥 깔려 있어요. 정규로 아예 깔려 있는 학원이에요. 2월부터.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다른 재수 학원보다도 논술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근데 그때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른 과목이 망쳐도 영어를 하나만 이 나이를 맞아 놓으면 최저를 맞추는데 아무런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서울의 높은 대학들은 반반으로 나뉘어요. 영어를 되게 많이 반영하는 학교, 연세대 이런데. 연세대는 2등급 내려가면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울대는 아마도 영어를 다 잘하는 애들만 올 거라고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3등급까지 내려가도 크게 뭐 큰 지장을 안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반반으로 나뉘는데 이제 인서울의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씩 높아진다. 이제 이 정도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시에서 재수생들은 여기는 다 재수생들이 모였으니까 재수생들은 무조건 수시 논술을 쓸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2등급은 7개 틀리면 2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준킬러까지 싹 틀려도 2등급이에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잘만 하면. 자, 그래서 이제 27학년도 수능 영어 목표는 1등급 달성이고 이제 실은 제로부터 이렇게 쭉 넣어놨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자료 좀 읽어보시면 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되는가? 자, 간단하게 과목별로 약간 성향을 보면은 국어나 수학은 분석 중심의 과목이에요. 분석을 잘 해야죠. 근데 영어나 탐구는 암기가 더 많아요.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와는 다른 문장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구문이라는 거를 또 암기해야 되고 단어는 늘 큰 벽이죠. 단어는 늘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아무래도 복습이 중요한 암기와 복습이 중요한 과목이고 국어나 뭐 수학은 예습과 분석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영어는 복습이 중요하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뭐 멀뚱거리죠. 저 새끼 뭐지?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이야. 왜냐면 물을 안 붓는 사람은 놀기라도 했지. 근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논 사람하고 결과가 똑같아. 그게 너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했던 공부 방식이야. 얼마나 막 부모님하고 싸워가며 어쨌든 학원도 다니고 꾸역꾸역 했잖아요. 그 시간을 모으면 그래도 고1, 2, 3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왜 그런 걸까요? 복습을 안 해서. 적어도 영어와 탐구라면 복습을 안 해서예요. 숱하게 많이 얘기를 해준 것도 복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차린 지가 이제 18년 넘었거든요. 이제 19년 차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대치메가나 목동종로에서 많이 일을 하다가 원장님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이 학원을. 좋은 학원을 만들려고 만든 거죠. 저희는 강의력에 너무 자신이 있었어서 쫙쫙 멋진 컨텐츠를 던지면 학생들이 쫙쫙 흡입해서
저희가 그냥 평촌을 먹을 줄 알았습니다. 속된 말로. 야, 우리가 그냥 평정을 하겠구나, 우리의 강의력이면.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복습을 안 해요. 가르쳐 주기만 하고 아이들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걸로 내는 게 아니라 쪼아서 내는 거구나. 복습을 강제해서 내는 거. 점수는 쪼아야지 나오지 절대로 멋진 컨텐츠 던진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자랑인 것이지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쪼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럼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시간을 마냥 쓰기가 어려우니까 아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성비라고 제가 그걸 이름을 붙였는데, 영어는 시간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되, 영어는 규칙적으로 올바르게 써야지 적은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절대평가 영어의 공부의 핵심은 시간 가성비인데, 시간 가성비의 핵심은 뭐냐? 올바른 컨텐츠와 복습이에요. 한 방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자꾸 까먹고 외우고 먹고 토하고 MT도 아니고 계속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한 방에 내 것으로 만드는 그걸 강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무조건 강제로 합니다. 그거를. 자, 일단 이제 부문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구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올바른 컨텐츠와 복습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올바른 컨텐츠의 한 예시로 이제 구문을 설명을 하는데, 구문은 보통은 어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요. 학생들한테 공부 부담이 너무 커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 예시를 제가 떠났는데, 혹시 이제 부모님들 그 학창 시절에 뭐 투부정사 용법, 비투구문 이런 거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비투구문 그러면 예정, 가능, 운명, 의도 막 되게 어렵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싶어. 너가 외워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외우기도 어렵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예를 들어서 저 맨 아래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she's gone, she's going, she's to go. go는 과거분사 이미 끝난 것, going은 현재분사 지금 하고 있는 것, to go는 투부정사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냥 똑같은 구조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법책은 she's gone과 she's going은 시제편에 나오고, she's to go는 투부정사 편에 나와서 연결이 안 돼요. 이걸 묶어서 가르쳐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부담이 없죠. 예정, 가능, 운명 이런 짓 안 하죠. 그냥 미래 표현이구나. 그 여자는 올 거야. 구나. she's to come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문법책은 굉장히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다 해체해서 저희식으로 암기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암기 부담이 적고 그럼 복습하기도 좋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단어도 제가 이거 최근에 학생들한테 필기법 하면서 가르쳐 준 건데, 이제 디벨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디벨롭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개발하다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근데 이제 단어장을 보면은 되게 많은 뜻들이 나와요. 한 6, 7, 8개 막 엄청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디벨롭을 가르칠 때는 저는 이렇게 가르치죠. 하얀 사기 그릇에 물을 담고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봐. 그럼 잉크가 어떻게 되지? 퍼지지. 그게 디벨롭이야. 뭉쳐있고 말려있는 게 퍼지는 게 디벨롭이야. 그럼 내 조카가 디벨롭 했으면 성장한 거고, 내 친구 할머니 암이 디벨롭 했으면 암이 악화된 거예요. 걔 발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낙하산이 디벨롭하고 낙하산 디벨롭 안 되면 재앙이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가능하면은 제대로 해서 확장을 시켜주게. 어휘도 제대로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리뷰노트에 쓰게 해서 강제 복습을 시킵니다. 이래야 적은 시간을 들여서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오르고, 이걸 안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복습을 안 하는 학생이 90%. 그게 이제 리뷰노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건 이제 독해고, 이게 리뷰노트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배운 것처럼 이제 학생들의 교재에 아까 비투구문이나 디벨롭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학생들은 이거를 이 자기 노트에다가 쫑알쫑알 거리면서 쓰는 거예요. 외우면서. 쓰고 이걸 일주일에 한번 걷어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면 학생들은 제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 경험이니까요. 경험의 누적치니까. 80%는 복습 안 합니다. 아예 보지도 않아요.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땡쳐요. 그리고 20%는 복습을 하더라도 교재에 적어 놓은 그 상으로 해요. 눈으로 이렇게 쓱 보죠. 이거구나. 이해 잘 가겠죠. 왜? 이해를 잘 시켰으니까, 저희가. 저희의 노하우로 이해를 시킨 건데,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거라 생각해요. 쭉 봐죠. 그리고 나서 한 열흘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진짜 다 까먹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져요, 정말.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남겨야 돼요. 무조건 남겨서 쪼아서 외우게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 적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복습을 안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느라 시간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그거 다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그 영어 공부 한자도 안 한 애랑 똑같은 결과가 돼요.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진짜 억울하겠죠. 나름 꾸역꾸역 했는데. 복습을 안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뷰 노트를 굉장히 중시하고, 이거 제가 학생들한테 예쁘게 적고 들고 다니면서 외워라 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시간 안 난다. 국어 수학 탐구하느라 들고 다니면서 외울 시간 안 난다. 이거 적을 때 쫑알쫑알 외우면서 써라.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5분 만에 막 베껴요. 막 베낀 다음에 숙제 다 했다. 검사 받을 거 준비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냥 30분이 걸리더라도 외우면서 쓰고, 쓰면 공부 끝난 거고 더 이상 들고 다니면서 외울 생각 하지 말라고. 근데 어쨌든 예쁘게 써서 남겼으니까 언제라도 까먹은 것 같으면 다시 찾아서 그 페이지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세대 저랑 비슷한 세대시니까 아시겠지만 저희는 뭘로 공부했습니까? 성문 공부 못하면 맨투맨. 죄송합니다. 맨투맨 보신 분들. 자, 공부 좀 하면은 성문. 진짜 잘하면 성문 종합. 제가 성문 종합 영어 한 5번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단어는 그냥 사전을 통째로 외웠어요. 좀 얇은,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를 통째로 외웠었는데, 성문 종합 5번을 볼 때, 이제 첫 번째 볼 때 전 너무 괴로웠는데, 이렇게 정리하면서 봤어요. 이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좋았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영어를 정말 좋아하게 됐고 영어 선생까지 됐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게 가성비가 정말 좋은 공부법이라서 학생들한테 이식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검사에서 안 한 놈들은 다 이제 불러내서 엄청나게 혼내고 그래서 무조건 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2등급 이상은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듣기는 필요한 학생만.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그냥 통째로 틀어줬는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방송 나오는 걸 싫어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약한 학생들을 저희가 이제 2월 말부터 쭉 조사해서 강제로 이제 매일매일 검사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약한 학생들은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원은 무조건 필요한 건 강제로 한다. 이런 주의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끄덩이를 끄집어 올려서라도 끌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망치면 2등급, 잘 보면 1등급. 이게 저희 목표거든요. 망쳤을 때 2등급. 무조건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잘 믿어주시고, 자,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수학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윤형권 선생님입니다. 앞에 국어과 선생님들하고 영어과 선생님들이 너무 말씀들을 잘 하셔서 저는 T 성향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들의 사례입니다. 고3 때는 수원대학교 정도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1년간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고 올해 고대에 최초 합격했고, 이 친구도 이제 좀 전에 원장님이 소개했던 그 친구 사례입니다. 한양대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지원을 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붙을 겁니다. 자, 이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학은 정말 정직한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하고 다르게 내가 한 만큼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전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옆에서 봐도 쟤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현재 자기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한 친구예요. 수학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현재 내 등급, 내 실력, 그게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더 채워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 정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좀 파악하는데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학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시스템으로 수학을 진행을 해요. 하나는 안정적인 1등급을 받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냥 기본 개념이 아니라 심화 개념, 그리고 고퀄의 자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난무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정말 92점, 96점, 100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퀄리티가 높은 선별된 자료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나는 그냥 3등급 정도가 목표야. 올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작년까지 수학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 성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6등급 이하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나는 1등급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시작부터 4점짜리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예, 그럼 그 친구들한테 맞는 거는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주고 대표적인 유형 공부 반복 연습을 시키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야 안정적인 3등급이 나올 거고요. 이른 시간대 당연히 3등급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목표를 상향해서 1등급을 향해서 가야겠죠. 이러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흐름을 잡고 수학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코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테스트하려고 붙여놓은 건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요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 수학과에서 연간 커리큘럼을 어떻게 잡고 진행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즌 1, 시즌 2 6월 초까지예요. 6월 초까지는 일단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개념 강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희가 개념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깔아놨고요. 지금 보시면 S반은 92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반 친구들의 컬이고요. 그 다음에 C반은 이제 그 중간대 3, 4등급 친구들이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약간의 브릿지 개념의 반이고요. 그 다음에 T반이 이제 6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안정적인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C반과 T반 같은 경우는 6월달 초까지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념서도 난이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은 개념서가 아니라 C반에 어울리는 개념서, T반에 어울리는 개념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S반 같은 경우는 딱히 개념 수업이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개념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심화 개념들을 좀 정리하는 이러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좀 탄탄하게 만들고 이제 시즌 3로 넘어갈 텐데요.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6월 평가원. 이제 부모님들은 적어도 한 4개월 이상 공부했으니까 6평에서 점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C반이나 T반 같은 경우는 개념을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개념 문제는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어요. 수학이 30문제인데요. 그 중에 17문제가 개념 위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17문제를 다 맞추면 몇 점이 나올까요? 못해도 한 60, 70점 나올 것 같죠? 근데 48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 기대치와 실제 학생들이 받는 점수에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점수에 좀 기대감을 잠시 좀 내려놓으시고, 점수라고 하는 거는 기출문제를 좀 많이 연습하고 분석하고 단련을 했을 때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6월 달까지는 개념 위주로 한 친구들은 정말 자기 실력으로 60점을 맞췄다.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언제 점수가 나오냐? 시즌 3, 시즌 4를 거쳐가면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년 부모님들한테 9월 이전에는 성적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념 공부했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즌 3 이때부터는 기출문제, 모든 반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S반 같은 경우는 기출 다음에 이제 고퀄의 퀄리티 높은 엔제 형태의 교재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점수 향상이 좀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목표가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정점을 찍는 걸 목표로 삼지 그 전에 점수 많이 나오는 거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 올라가서 수능에서 제일 좋은 점수 받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가게 하는 게 저희 수학과의 목표고, 그렇게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즌 4 가면 S반은 여전히 계속 엔제로 단련을 하고 있을 거고요. C반 같은 경우는 실전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거기에다가 실전 모의고사를 추가해서 실전 감각을 기르게 되고요. 그리고 T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는 하되 EBS 중심의 교재로 진행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EBS 교재가 연계율이 수학은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문제집을 풀 거면 EBS를 최우선으로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EBS 문제집과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마무리하는 시즌 4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수학 점수를 좀 더 빠르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특강과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게 됩니다. 이거는 앞서 국어, 영어도 마찬가지로 깔리게 돼요. 이건 이제 오후 시간에 따로 신청을 해서 듣는 거고요. 특강 같은 경우는 S반하고 이제 C반에 잘하는 친구들 대상, 그리고 클리닉은 이제 C반과 T반 학생들의 대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 점수를 올리게 되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N수생들의 점수 중 가장 많이 올라가는 과목은 수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나온다, 노력을 배신하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년간 재종반 강사를 하면서 보는데 가장 점수 올리기 힘든 과목이 뭐야 라고 말하면 저는 국어라고 말을 해요. 국어가 정말 노력한 만큼 나와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국어 저는 담임 활동하면서도 수학 선생님이지만 국어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국어 열심히 해야 된다. 학기 초부터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 하지 말아라. 작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렇게 나왔잖니.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해야 다른 성적 나온다. 근데 학생들은 하다가 보면 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이 맨날 상담해 가면서 다시 잡아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학과에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이제 각 커리마다 쓰이는 저희 교재에 대한 안내예요. 그래서 심화 개념서 자체 교재로 저희 자체 교재 라인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심화 개념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서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엔제 수업 교재 위주로 진행하는 교재이고요. 여기는 이제 외부 교재 중에 좀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교재를 선정을 해서 엔제 수업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클리닉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닉은 한 안정적인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이기 때문에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워크북이라는 것들을 이제 클리닉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교재의 안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마지막 시즌 4에 저희가 진행하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자료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의 수학 실력 향상을 극대화시키려고 이제 라인업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담임제라는 걸 실시를 해서 수학 선생님들이 각 반마다 학생마다 1대1 담임 역할을 할 거예요. 과목 담임입니다. 생활 담임이 아니라 과목 담임을 이제 책임 담임제를 실시를 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각 한 명씩 불러다가 수학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할 때는 아무래도 이번 시험에서 나온 너의 약점이 이거고, 그럼 다음 시험까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뭘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보고 나서 그 이후까지 책임지게 되는 이런 책임담임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목표는 기존의 3등급 이내 친구들은 1등급을 맞게 하는 게 목표고, 7등급 친구들은 3등급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물론 그 이상 나오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례, 수원대에서 고대 합격으로 광운대 지원했다가 광탈하고 한양대 예비 합격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생으로 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르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뒤에 아까 그 말씀드린 한양대 예비 합격생 나와서 실제로 1년간 우리 학원에서 어떤 관리를 받았는지 생생한 증언을 할 거예요. 잘 들어주시고요. 그 학생 끝나면 담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하고 저희 부원장님이 이제 마무리 말씀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쓰면 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코나투스를 다니고 이번 년에 이제 조교로 이제 일하게 된 권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재수학원을 좀 선택을 할 때 다른 대형 학원이랑 코나투스랑 뭘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코나투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소수 정예론, 개인별로 맞춤별로 아이들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다, 그런 거에 전 메리트를 느껴가지고 처음에 코나투스를 선택을 했고요. 이제 제가 앞으로 코나투스 하루 일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 코나투스는 저희가 RF 카드가 하나 있어요. RF 카드가 개인별로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등원을 하면은 RF 카드를 한번 찍고 옵니다. 찍으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학생이 등원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등교 시스템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핸드폰을 학원 안에서는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수거하는 이유는 학원 내에서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더 집중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휴대폰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것 때문에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핸드폰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침마다 영어 단어 테스트랑 국어 단어 테스트를 보고 있는데, 저게 저는 단어 테스트가 꼭 필요한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수능 국어 영어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저에게 있었어도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태하게 시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수능으로 가서까지도 저에게는 기본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다닐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아침 테스트가 나가지고 조례를 한 다음에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4교시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규 수업으로. 이때는 처음에는 학생들이 실력별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소수 정예 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 개인을 다 알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항상 개인별로 받아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점이 저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1년 동안 다니면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 솔직히 다른 데보다 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이 저희가 12시부터 1시 10분까지예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먹고 아이 양치할 아이들은 양치를 하고 이제 개인 정비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뭐 졸린 아이들은 살짝 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업을 들은 거를 복습을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오후 자습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플랜이 있는데요. 오후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따로 개설을 하시는 특강 또는 선택 과목 그 국어로 따지면은 언어와 매체 화작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5교시로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특강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특강에서는 수학 특강, 국어 특강, 뭐 클리닉 이런 게 다 있는데 이때는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에서는 잘 해주시지 않았던 그 좀 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가서는 저희 특강에서 모의고사를 봐요. 실전 모의고사. 그걸로 실전 감각을 좀 더 익힐 수 있고 학원에서 원래고사를 보는데 원래고사 플러스 저희 특강에서 모의고사를 또 보기 때문에 긴장감을 많이 늦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특강을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수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특강을 할 때 그 이후에 또 자습이 있는데 저녁 때까지 그때는 저희가 1시간 반 단위로 끊어가지고 학생들을 자습을 시키고 있고요. 1시간 반, 그 다음 10분 쉬는 시간 1시간 반 이렇게 해가지고 5시까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기 지정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부가 안 된다, 졸린다 싶으면은 이런 대강의실을 저희가 열어가지고 개방 강의실로 만들 수도 있고 저기 바로 복도 끝에 보시면은 몰입형 강의실이라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그냥 한 명에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코나투스의 장점 중에 가장 큰 거가 개인별로 무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궁금했던 거 아니면 자습 중에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들고 가서 선생님들 또는 TA들, 조교한테 들고 가면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규 수업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시면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습을 할 때보다 선생님들을 먼저 찾아가고 질문을 하는 게 공부를 하기가 좀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나투스. 그 다음에 저희는 코나투스는 아침마다 영어 단어 그 다음에 국어 단어 시험을 본다 했잖아요. 처음에 그 단어 시험을 보면은 테스트 커트라인이 있어요. 커트라인에 못 넘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남아서 한 번 더 보거나 그때도 테스트를 통과 못한 학생들은 오후 자습 시간까지 해가지고 테스트가 통과될 때까지 저희는 시험을 봐요. 그래가지고 꼭 단어 기초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저녁 먹고 플랜인데요. 저녁도 맛있습니다. 좋았어요. 네네. 그때도 저녁도 이제 오후 자습 준비하는 자기 점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때도 졸린 아이들이 있다. 잘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네, 이때도 자습인데 이때는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 끝날 때까지 이제 오후 자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때는 1시간 단위별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코나투스가 반별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각자 맡은 담임 선생님이 있으세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플래너를 항상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를 해주시고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플래너 없이 공부하기는 좀 균형 잡히지 않게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너를 쓴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검사를 받고 내가 얼마나 균형 잡힌 공부를 하고 있나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체크를 받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재수를 하는 동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습을 할 때 좀 졸리다 아니면은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은 저희가 강의실을 하나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개방자습실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네, 저는 이만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관리합니다,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희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걸 겪은 학생들의 증언이 더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학원에서 1년간 공부했던 권민성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저희 뭐 부모님들하고 상담해보면 초반에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그게 1년 내내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듯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종강하는 그날까지 철저한 관리를 하고요. 이 화면은 앞서 승현이하고 민성이를 담당했던 담임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나 그 사례인데, 보통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하고 뭘 채워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근데 그 다음 모의고사는 한 달 정도 텀을 둡니다. 그럼 한 달 후에 또 모의고사를 보고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전 달에서 나왔던 약점이 정말 잘 보완됐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을 저는 잘 못해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달 전에 점심 메뉴 뭐 드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마 말씀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별로 파일을 다 만들어서 상담 내용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이건 이제 내용 기록한 화면 하나 캡처해서 제가 올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 반 아이들 상담 내용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인강 청취 뭐 했는지 일주일간 그것까지 제가 다 받아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목 밸런스, 얘가 또 너무 한 과목에 치우쳐지진 않나, 이런 것들까지 제가 기록해서 밸런스 잡아주는 피드백까지 다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상담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담임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 결과가 좋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러한 담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담임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관리하시니까 믿고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담임 관리에 대해서 더 말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워낙 잘 얘기해줘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될 것 같고, 확신을 가지고 저희 학원에 보내주시면 한 명 한 명 다 섬세하게 관리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부원장님이 나오셔서 마무리 말씀하고 끝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저희 개강 이제 일정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2월 2일 개강반을 하는데, 지금 프리정규반을 다니던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 이제 2월 2일 날 이제 또 혹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2월 2일 날 개강을 하고 2월 19일 날 또 개강을 해요. 2월 19일 날은 이제 정규반이고, 이제 정시 이제 실패한 학생들이 이제 그때 많이 들어오는 건데, 사실은 수시에 실패를 했고 정시를 기대 안 하면 보통은 1월 초에 오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를 최대한 늦추고 싶은 학생들이 많아서 2월 초에 개강하는 수요가 좀 있어서 그때는 원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제 2월 2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2주간 단기로 이제 좀 기본기를 확 잡는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저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본 그러니까 문법적인 구문적 어휘들 그런 거 익숙함 늘려줄 거고, 그다음에 수능 국영수 모두 올해 수능,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철저하게 그 트렌드를 좀 분석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서 2월 혹시 이제 여기 아직 저희 학원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2월 2일 개강에 등록을 하면은 아마 이제 출제 경향, 수능 출제 경향을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고, 국어나 이제 영어의 이제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닦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정규반은 2월 19일부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 독학도 있는데, 이제 독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등급 제한을 엄청 세게 걸어가지고 사실 독학생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6월에 독학 그 등급 제한을 확 풀었어요. 어차피 6월 지나고 나서는 독학을 우리가 뭐 설득한다고 해서 성적이 낮은 애들이 독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풀어서 이제 한 20-30명이 쑥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독학은 저희는 그렇거든요. 이제 독학 뭐 이제 일부 학원, 어쩌고 저쩌고 뭐 스코 뭐 이런 이제 독학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 담임 관리 이런 건 별로 없고 그냥 관리만 하는 독서실 같은 곳이고, 러셀이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하게 독학을 하면서 동시에 단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러셀하고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의 다른 점은 독학도 담임이 있다는 거죠. 학과 담임이.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에 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그냥 관리자나 행정하는 분들이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있고, 현재 독학반 담임은 수학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물론 이제 독학은 공부법이 정착이 안 된 친구들은 좀 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1, 2등급 학생들이 주로 독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독학을 한다면 저희 학원은 또 관리도 철저하게 하는 학원이고, 그러니까 뭐 어느 면으로나, 그리고 수업도 연동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회는 이제 다 마무리 짓고요. 저희 학원 제가 이제 이미 등록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원이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 저랑 상담하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상담할 때 제가 전해드린 말씀들은 저희 학원 이런 학원이고, 이런 거는 우리 학원을 다니게 하려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좋은 점만 막 부각시키고 꼬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면 여러 학원을 비교하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미 선택하신 분들은 제가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학원 잘 선택하신 거고요. 저희는 제대로 공부하려는 학생들은 저희 학원을 와야 된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진심으로, 저희 스스로도. 왜냐면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라는 거는 조용히 시키고 떠들지 않게 하고 졸지 않게 깨우는 것만이 관리가 아니죠. 그건 모든 학원이 기본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관리는 이상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공부법이 잘못된 친구들을 올바른 공부법으로 끌어주는 게 그게 관리인데, 저도 되게 많은 재정반이 있었거든요. 대치동하고 목동에서. 그러나 그런 학원들에서 그런 관리를 해주는 경우를 거의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학생들을 위해, 성적, 실적 올릴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싫어서 박차고 나와서 원장님하고 차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희 다녔던, 혹시라도 주변에 어떤 지인들 중에 저희 학원을 다녔던 학생들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알 거예요. 성적이 나쁘면 나쁠수록 손이 하나라도 더 가고, 하나라도 잔소리 더 하고, 하나라도 더 관리하지 절대 냅두지 않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관리를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잘하니까. 저희는 그런 학원이고, 필요한 건 무조건 강제로 한다, 이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 제대로 하려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나가시다가 이제 주차권 등록 안 하셨으면 이제 데스크에서 주차권 등록하시면 되고요. 자,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